정부로 수도권에 내일까지 닷새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일상생활과 건강상의 불편함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법과 경제적인 영향 알아봤습니다.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대로 돈을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집주인들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던 정부에서도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세에 대해선 소주와 맥주값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서쪽 지역이 온종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데 사상 첫 5일 연속 발령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뿌연 미세먼지 속에 갇혔던 서울 도심 현장을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마스크를 쓴 채 서둘러 실내로 향하는 시민들만 눈에 띕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온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눈이 약간 뭐가 이렇게 끼는 것 같고 많이 따갑고 눈물약으로다 좀 씻어내거나 수돗물로다가 눈을 계속 이렇게 닦아내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나서는 진짜 재채기가 많이 심해졌어요. 기침도 많이 하게 되고 마스크가 없으면은 또 불편하게 되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부터 짙어지기 시작해 한때 세제곱미터당 18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인 151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우 나쁨 단계인 76 마이크로그램에 2배 가까운 13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 작업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평소 작업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일 단축도 하고. 원래는 7시나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9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대기 정체가 있어서 농도가 높았는데요. 거기에 구기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실내도 미세먼지가 완전히 차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이한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열죠. 될 수 있으면. 회사에서는 창문을 따로 열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실내 공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는 필수입니다.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보다 최대 60배나 높아질 수 있고 유해물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요. 적당한 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기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면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호흡기 질환자는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호화의 얼굴 크기에 맞게 맞춰진 이런 마스크를 좀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호흡기 질환이 아주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마스크를 얼마 동안에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이미 흡입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려면 하루 최소 1.5리터가량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통업과 제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주식시장도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미세먼지 상황부터 짚어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6년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점점 심각해진다는 느낌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2016년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열흘 18일까지 치솟더니 올해는 아직 3월 초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전체와 같은 18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이 미세먼지 경보도 올해 1월에 이틀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좀 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와 같은 판매점들이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이 올라가면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이 2%포인트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 제조업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더 늘어나고 항공이나 운수업도 미세먼지로 인해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네, 손실 비용을 모두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직 그 비용을 정확하게 합계해서 집계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대기 오염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12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는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1톤당 피해 비용을 좀 추산을 해봤더니 미세먼지는 약 196만 원,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75만 원, 그리고 황산화물은 80만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비용을 실제 대기 질에 대입을 하면 11조 8,030억 원가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는 2060년이 되면 전 세계 대기오염 손실 규모가 2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 또 이로 인한 GDP 손실 비율도 1위로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기자, 미세먼지가 주가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는 아니고 지난 2017년에 하버드대 학술지에 실린 캐나다 연구 결과인데요. 오타와대 연구진이 월스트리트의 대기 질과 또 3대 뉴욕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의 등락을 비교를 해봤더니 뉴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표준 편차씩 나빠질 때마다 S&P 지수도 12%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100거래일을 대기오염 순으로 깨끗했던 날부터 자주 깨끗하지 못했던 날까지 정렬을 한 뒤에 앞에 이제 25일 25번째, 그러니까 깨끗한 순서대로 25번째 날과 뒤에서 더러웠던 순서대로 25번째 심각했던 날을 비교를 했더니 그 사이에 S&P 지수가 15%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관련 직종의 종사자의 심리 상태가 나빠지고 또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전월세 임대에서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월세 신고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 정부에서도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임대차 등록 건수는 673만 건. 이 가운데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전체 임대 거래 10건 중 7건이 실제로 얼마의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임대로 돈을 벌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 보니 세원 파악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서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모두 노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임대차 신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국토부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임대료와 임대 요령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양지로 끌어내 임대 사업자의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인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다른 나라 상황이 궁금한데 이미 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무려 50년 전에 도입한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약간 다른데요. 뉴욕의 경우 지난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는 1978년부터 임대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아일랜드와 대만, 호주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기한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연체료를 물리게 되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4,000유로, 우리 돈 5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취지가 이제 과세를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이제 내게 된다든지 세금을 적게 냈던 걸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에 참여연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다주택자의 월세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20조 원 정도 됐는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1조 6천억 원, 8%에 불과했고요. 다주택 보유자 187만 명 중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만 8천 명에 불과해서 전체의 2.58%에 그쳤습니다. 이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새로 내야 될 집주인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결국은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세값의 경우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일 정도로 지금 임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새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이 전월세 가격을 집주인들이 무작정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세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그 비어있는 집을 이렇게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임대료 상한제와 또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주택 임대도 그 매년 상승률과 임대 기간을 정해서 이 세입자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료의 상한을 5%로 묶고 전세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임대 신고제가 만약에 이제 확정이 돼서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올해 이 상한제를 공론화해서 검토를 끝내면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달부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앞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로 바꿀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만 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의 연 6%에서 10%의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 12를 나눠서 구합니다. 1억 원짜리 전셋집의 월세를 계산하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90만 원의 월세를 내게 됩니다. 갑자기 월세로 전환이 되면 세입자는 매달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3% 초반인 전세금 대출을 1억 원 빌렸을 경우 매달 이자를 30만 원 미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인상분이 제한된다고요? 네, 월세로 전환할 때도 집주인이 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계약 갱신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묵시적 계약 갱신까지 파악하게 되면 더 정확한 임대 관련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또 존폐의 기로에 섰는데요. 정부가 일단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매년 폐지 논란이 되풀이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부총리가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찌감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아닌 공제 범위 축소라고 밝혀 일단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일단 1,000만 원까지는 써야 그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국 현재 25% 이상인 사용분 기준을 더 높이는 등의 혜택 축소가 예상됩니다. 네, 비과세, 감면 관련 제도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 등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 개편 관련해선 소주 가격은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체계 개편 약속했다고요? 네, 정부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편안을 검토 중인데요. 종량세가 적용되면 원가 자체가 높은 수제 맥주나 국산 맥주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술로 자리 잡고 있는 소주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뀌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종량세로 전환하지만 소주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통해 가격을 유지시킬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신용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갈등 중인 현대자동차가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는 게 이유인데 대형 유통사, 백화점 등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형세단 그랜저입니다. 지난달 3,500만 원짜리 그랜저를 카드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차값의 1.8%인 63만 원을 현대차가 카드사의 수수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업계가 이번 달 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66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수료율 인상 부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들이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판매도 줄고 근데 일방적으로 막 수수료 인상을 하니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대차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에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강경한 현대차와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통, 백화점 등 다른 가맹점들도 동반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좋은 선례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대형 가맹점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현대차는 유예 기간과 해지 후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할 경우 수수료율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볼모로 계약 해지라는 무력 시위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수출이 비상입니다. 3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수출 기업 현장을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공단. 한참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매물로 나온 공장 소개글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다니는 그런 화물차가 다녀야 되는데 화물차 같은 건 다니지도 않고 창원이나 군산이나 지금 울산 가면은 초토화 됐잖아요. 이제 인천도 걸고 이제 서서히 이제 밀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4월 달을 지금 분기점을 삼고 있어요. 기업 관계자들은 1년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합니다. 마이너스 된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렵고 마찬가지. 회사도 오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다가 좀 줄은 상태이고. 대기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그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성장세가 계속 지속됐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부진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한때 전체 수출의 25% 가까이 차지하던 반도체 물량이 하락하자 덩달아 수출액도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부진이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수출 주력 업종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부진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출 현장에 한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효과는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대책 가운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대출과 보증을 비롯한 무역금융을 당초보다 3조 원 많은 235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수출 계약서만으로도 특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대출 보증 제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5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 제작, 선적, 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금융지원뿐 아니라 이제 실제 현장에 와닿는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수출 품목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신남방은 현지 수요가 큰 기간 산업, 소재 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하고 신북방은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에서 추진 중인 수출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채널을 통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품목 다변화나 시장 다변화가 현재 정도의 현재 연계 성과에 저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 저희가 보다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더 실행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권 기자, 그런데 네. 과거 이 수출 지원책을 악용해서 사기를 벌였던 모뉴얼 사태도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속여서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챙기는 행태가 없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원책과 함께 제도적 감시, 보완 장치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수출 채권을 기반으로 현금화를 할 때는 은행이 통관 절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수출 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 지원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출 보조금이나 이런 불필요한 통상 마찰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다각적인 검토하에 이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1909년) 동지들과 함께 단지를 통해 결의를 다지는 안중근 의사. 네 번째 손가락에서 흘린 붉은 선열로 대한독립 네 글자를 남깁니다. 뮤지컬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수감돼 순국하기까지 1년 동안의 여정을 속도감 있게 그렸습니다. 2009년 처음 무대에 오른 뒤 대한 뮤지컬 대상 등 창작 뮤지컬로는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안중근 역할을 맡아 정중근이라 불리는 배우 정성화 씨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의 친필 원고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1919년 옥중에서 53장에 걸쳐 만해의 독립정신을 써내려간 선언문입니다. 만해 선생이 100년 만에 지금 우리한테 다시 나타나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3.1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근대 인물들의 친필과 20세기를 대표하는 서화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미국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내한 공연에 나섭니다. 두다멜은 댄스와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면서 딱딱한 오케스트라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사흘 동안 각각의 테마로 관객들과 만나는데 특히 해리포터와 스타워즈, 조스 등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 연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의료사업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개설 허가를 받은 지 90일째인 오늘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홍대 등 서울시 주요 상권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150개 핵심 상권 15,000여 점포의 3년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한 뒤 통상 임대료를 산정해 올해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가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 정부의 은행 결제망 개방 계획으로 신용카드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모든 은행권과 핀테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이 계획은 은행 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이지만 카드사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이라며 대체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하늘만 봐도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공기질이 더 나빠집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울의 한낮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을 2배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각종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저녁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